그러니까 거의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제가 만들어둔 자료가 있고 그래서 자료의 의도를 설명한 뒤에 여러분들한테 숙제, 근데 사실 숙제 검사도 안 할 거고 딱히 여러분들이 해온 걸 채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숙제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오기를 숙제로 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바로 이렇게 그쵸 시험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설명하고, 보통 거의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답을 본격적으로 부르기에 앞서서 사실 그래, 앞에 내용을 잘 채웠고 잘 외웠고 잘 채웠다라는 전제 하에서는요, 앞에 걸 찾으면서 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잘 채워볼만 하거든요. 한 번만 다시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중추랑 말초는 아주 기본적인 구분인데 사실 우리가 말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본 그 예시문제 1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는 내용 애들은 전부 다 말초일 겁니다. 잠깐만 내가 확인을 한 번만 살짝 해볼게요. 중추인 게 조금 있네요. 꽤 있네. 근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말초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중추라고 하는 건 뇌하고 척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초는 일단 감각, 체성운동, 자율 이렇게 될 거고요. 자율 안에 또 이제 교감하고 부교감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말초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게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였는데, 제가 아주 강조했었던 게 이 감각체성 운동에 대한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법과 이 자율신경에 대한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법이 아예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감각하고 체성 운동은 어차피 둘 다 들어가야만 해. 여기에도 감각 체성 운동이 들어있고요. 뇌신경 중에서도 감각 체성 운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 다만 감각 체성 운동 얘네 둘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을 때 뇌신경이 될 거고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척수신경이 될 거고를 연결된 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대뇌를 중추로 하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대뇌한테 정보를 갖다 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체성운동신경은 대뇌나 소뇌가 내린 명령을 기관한테 갖다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뇌랑 가까운, 대뇌랑 어차피 가까운 애들은 바로 뇌신경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뇌에서 나와서 직접 기관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목 위에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 위에 있는 감각기관이나 목 위에 있는 운동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 해당되는, 그런 애들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이나 체성운동신경들은 이제 뇌신경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기준으로 그 목 아래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몸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 쪽에 있는 이런 감각신경이나 체성운동신경은 이렇게 척수신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근데 자율신경을 나누는 방법은 아예 일단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이고, 그리고 부교감신경도 기본적으로는 뇌신경으로 놓으면 됩니다. 디폴트는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단 하나의 예외가 뭐였었냐면 방광부교감이 척수였습니다. 이유는 부교감은 중추가 척수니까. 그렇죠? 부교감이란다. 방광은 이제 중추가 척수니까요. 배설 중추 자체가 척수니까 이렇게 나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 놓은 상태로 일단은 한번 쭉 해보면, 일단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우리 같이 해봤었고, 사실 되게 간단한 게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든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든 소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든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든 이 교감신경 자체가 아주 간단하거든? 요거는 지우고 좀 더 쓰기 편한 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교감신경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교감신경은 어디에 해당될 수밖에 없냐면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이면서
척수신경에 해당되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흘러가야 돼. 그냥 모든 교감신경은 다 말초신경이고 자율신경 안에 속하면서 동시에 척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아주 정확한 명칭으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척수신경이고요. 그리고 척수신경 중에서 나가는 신경들,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 운동 같은 원심성 신경들이 전근을 이룬다고 했었고, 그래서 말초자율척수 전근이고요. 중추는 척수. 이건 누구랑 연결된 교감신경인지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교감신경이 주어져 있잖아? 그리고 이 기관이 누군지 몰라. 앞에 중추가 누군지도 몰라. 이럴 때 뒤에 게 뭔지 몰라도 앞에 중추는 무조건 척수예요. 뒤에 뭐가 오든 저기는 척수가 될 거라는 거지. 무조건 척수에 출발할 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교감신경은 항상 전근을 이루게 돼요. 항상 척수신경이고, 항상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계에 속하고. 그러니까 분류상 애초에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척수신경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항상 또 전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지. 모든 자율신경, 모든 교감신경은 전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지. 모든 자율신경은 틀린 말이고 모든 교감신경이 전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그 4개의 답이 다 똑같은 겁니다.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 소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 다를 게 없어요. 전부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의 흐름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추는 척수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부교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교감신경은 얘도 분류상 말초신경이고 자율신경이에요. 그렇죠? 얘도 분류상 그런데 이 어디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얘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돼요. 뭐가 있냐면 방광부교감일 경우에,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척수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얘가 하는 일을 얘기해 줄게. 얘는 뭐냐면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이 부교감신경이 방광한테 가서 방광을 수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을 봤을 때 원심성이거든. 그렇죠? 중추의 명령을 밖으로 들고 나가잖아. 구심성은 안으로, 원심성은 밖으로. 그래서 원심성이고, 그래서 전근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중추는 당연하게도 척수. 왜? 방광에 대한 명령 자체가 척수가 내리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방광을 제외한 다른 기관, 방광을 제외한 기관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뇌신경이죠. 그치? 방광부교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뇌신경이 돼. 출발하는 데가 다른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 뇌신경이면 정근을 이루지도 후근을 이루지도 않는다고. 정근 후근 자체가 척수의 입구, 척수의 출구, 즉 척수신경일 때만 논의가 가능한 거고, 뇌신경이라면 전근 후근을 모두 이루지 않는다고. 그리고 중추는 몰라요. 이건 이제 결정해줘야 하는 거죠. 그 기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기관에 대한 중추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해볼게. 그러면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 그 동공 조절하는 애예요, 결국에. 실제로 우리 눈이 되게 재밌는 기관인데, 눈에는 4종류의 그 말초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기관, 감각신경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겠지. 그 다음에 눈은 우리 수위 운동도 해요. 눈알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눈알을 좌우로 움직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수위 운동의 영역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정확하게는 사실 눈 아래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수위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눈 주변의 근육들을 이용해서 눈알을 굴려주는 거긴 한데요. 뭐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얘기할 땐 꼭 눈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눈꺼풀 이런 것도 다 그냥 눈의 일부로 보잖아요. 눈꺼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냥 다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하면은 그런 그 눈꺼풀에 연결된 거거나 아니면 눈알을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이나 이런 데 연결된 걸 얘기할 텐데, 그러면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얘기하면 뭐 그 방금 얘기한 그런 근육들을 움직이는 게 될 거고,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수축시키는 거,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장시키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눈에는 아주 이 네 가지 말초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기관인데 우리 몸에 그런 기관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콕 집어서니까 얘는 그래서 말초, 자율, 뇌신경 X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뇌신경 X는 맞췄으나 눈이 목 위라서를 이유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맞고 아니고 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 그렇게 뇌신경 X 돼야 되는 거고, 중추는 그래서 중간뇌가 돼야 되겠지. 실제로 얘는 중간뇌에서 출발해서 연결되어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그래서 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말초, 자율, 뇌신경 X 똑같이 가겠네요. 그렇죠? 방광 아니니까. 방광이 아닐 경우에는 말초, 자율, 뇌신경 X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추는 연수가 돼야 되겠지. 왜? 위는 소화기관이고 소화중추는 연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 그대로. 중추가 누군지 판단할 때 위는 소화기관이니까 소화기관은 연수, 소화중추는 연수네. 이렇게. 그 밑에 소장도 마찬가지죠.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니까 일단 말초자율 뇌신경 X가 되거든. 방광 아니니까. 그리고 소장이라고 하는 건 소화기관이니까 중추는 연수가 될 겁니다. 다음에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얘도 말초자율인데 얘는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니까 말초자율 척수 전근이고 중추가 척수가 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그 칸을 채우긴 쉬워요. 근데 제가 지난 수업 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이걸 외우는 이유는 지금 이 표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표 연습을 왜 하냐면, 얘기했었잖아. 문제 그때 유형 한 가지 보여줬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비워놓고 했을 때 여기 연결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앞에 중추에 대한 정보를 가려놓는다던가, 혹은 중추에 대한 정보를 주고 뒤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려놓고, 심지어 얘가 어떤 신경인지도 가려놔. 이렇게 신경과 그 신경이 연결된 중추신경, 그리고 그 신경이 연결된 신경계 외의 기관, 요 연결해서 어디 정보를 비워놓든 우리가 그걸 맞출 수 있어야 된다가 우리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연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방식으로만 정리를 하면 이 표만 잘 채울 뿐 결국은 원리를 너무 이해하지 않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냥 외워서 채우려고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단 지금 이거는 표 채우는 건 답은 이런 식이에요 라는 걸 한번 정리해주는 의미인 거지, 결국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무조건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고 이런 이야기 흐름 자체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은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예요. 하나의 긴 스토리입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 다음으로 넘어가서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자, 거기서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팔에 연결된 운동신경,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입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이거 4개가 다 운동신경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운동신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신경은 말초, 체성 운동까지는 헷갈릴 이유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얘도 요때랑 비슷하긴 해. 뭐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요게 결정되는 구조죠. 다만 중추는 대뇌로 고정이지. 결국 모든 운동 명령은 대뇌와 소뇌로부터 만들어져 내려옵니다. 소뇌라고 적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대뇌라고 적는 게 그냥 더 좋습니다. 문제가 답으로 소뇌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소뇌는 보통 그냥 아예 이런 얘기에서 빼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신경의 중추는 항상 대뇌예요. 다만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목 위에 있는 기관들을 얘기한다면 그게 뇌신경 X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때 여기 연결된 기관들이 목 아래에 있는 기관들이라면 척수신경 전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눈에 연결되는 운동신경이라고 하면 말초, 체성운동, 그리고 뇌신경 X가 됩니다. 눈이 목 위에 있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말초, 체성운동, 그 다음 뇌신경 X, 그리고 중추는 대뇌. 팔에 연결된 운동신경이라고 하면 말초, 체성운동, 척수신경이 되겠죠. 팔은 목 아래에 있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척수신경 전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추는 대뇌가 되겠고. 소장에 죄송합니다.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자, 얘가 문제인데 소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격근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골격근은 전부 수의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동신경 설명할 때 운동신경이 어떤 식으로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고 적어놨었냐면 대뇌와 소뇌의 명령을 골격근한테 전달한다라고 했었고요.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이 아닌 기관한테 전달한다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적을 때는 골격근 아니라고 하는 걸 적지는 않았었는데 말로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골격근이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율신경과는 별로 아예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이제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은 말초, 체성운동, 그리고 소장은 몸통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척수신경 전근. 근데 중추는 여전히 대뇌여야 되는 거지. 사실 이게 예전에 수능 특강인가에 나왔어가지고 제가 넣어놨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소장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소장 골격근을 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골격근이면 수의근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소장에 있는 뭔가 근육을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전 모르겠거든요. 내 몸에 그런 근육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긴 한데 그냥 원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소화기관에 있는 골격근을 괄약근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장괄약근은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건 맞고요. 대신 대장괄약근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입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하면은 얘도 결국 운동신경이거든. 그래서 말초 체성 운동이고 뇌신경 X, 중추는 대뇌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왜? 입은 목 위에 있는 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부터 고기, 미신경까지 여기서 이제 쭉 감각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치? 선생님 그 밑에도 감각신경이 있는데요. 그건 뺍시다 일단. 그 설명은 이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팔에 연결된 감각신경, 소장에 연결된 통각신경, 미신경까지 다 감각신경일 건데 어차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설명하는 언어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감각신경도 운동신경 때처럼 말초 감각으로 해놔야 되겠죠. 말초 감각.
해놓고 앞에 목 위가 오면 뇌신경 X로 연결해 주는 거고 앞에 목 아래에 있는 기관이 오면 척수신경인데 얘는 이제 후근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거지. 감각은 척수신경일 경우에 후근으로 연결. 어차피 되네. 해석하기 귀찮아요. 그냥 얘랑 똑같이 복사하되 체성 운동을 감각으로 바꾸고요. 목 위일 때는 운동신경 때랑 다를 게 없지만 목 아래일 때는 척수신경일 때 전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척수신경에서 후근을 이루는 거.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야. 이 둘. 이해되죠? 자, 그래서 소장에 연결된 통각신경 아니죠. 그거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부터 시작해보면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은 그래서 말초 감각 뇌신경 X가 될 겁니다. 중추는 되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팔에 연결된 감각신경은 말초 감각 척수신경 후근이 될 겁니다. 중추는 되뇌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연결된 통각신경도 결국에는 말초 감각 척수신경 후근이 되고 중추 되네. 미신경 뭐야? 맛을 느끼는 신경인 거거든. 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초 감각 뇌신경 X 중추는 되네. 이런 흐름이어야 되겠죠. 감각과 운동은 항상 중추가 되네. 여기서 얘기하는 중추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신경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개념이지 어떤 중추랑 연결되어 있느냐의 질문이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감각신경, 연수와 척수를 연결하는 운동신경, 중간뇌, 연수 이 네 개가 다 답이 그냥 중추입니다. 그리고 중추기 때문에 뒤에 분류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만약에 굳이 맨 뒤에 있는 중추 정도만 채우고 싶다 그러면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의 중추는 대뇌여야 되니까 대뇌 정도는 채울 수는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얘네가 말초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말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나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초신경계 분류도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나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막 대뇌와 중간뇌 연결했으면 이거 뇌니까 뇌신경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낚시질이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뇌신경 절대 아닙니다. 중추기 때문에. 전근 후근 이룰 수 없어요. 당연히 못 이뤄요. 그냥 전근 후근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중추니까. 근데 왜 중추인지 좀 얘기를 해보면 중간뇌랑 연수는 중추인 건 좀 당연하잖아. 원래 우리가 뇌와 척수로 알고 있던 애들이니까. 근데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감각신경이나 연수와 척수를 운동하는 연결하는 운동신경. 얘 둘 다 뭐야? 시작과 끝이 전부 중추에 있어요.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한다는 소리는 한쪽 끝은 대뇌에 있고 한쪽 끝은 중간뇌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시작도 끝도 다 중추죠. 그럼 이제 중추입니다. 왜? 우리 말초신경계가 뭐라고? 여기 다 달려있네 여기. 항상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아닌 무언가를 잇고 있어야 그게 말초신경계입니다. 얘도잖아.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아닌 신경계가 아닌 무언가를 잇고 있어요. 감각도 마찬가지야. 감각은 뭐였어? 감각기관, 그러니까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뇌로 자극을 가져가는 거잖아. 얘도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아닌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초에 해당하려면 항상 어느 한쪽 끝이 신경계가 아닌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한쪽 끝은 대뇌, 한쪽 끝은 중간뇌. 그 밑에 건 한쪽 끝이 연수, 나머지 한쪽이 척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선생님 이런 신경도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 실제로 있고.
이런 신경이 있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샤큐 시험에서 보는 문제나 이런 거는 여러분 자체는 처음 보는 신경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어차피 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적용할 줄 안다가 중요한 거야. 신경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예시 문제 지난번에 드린 거 혹시 프린트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 1부터 1, 2, 3, 4가 4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을 한 걸 토대로 하면 2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1이랑 2는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1하고 2는 거의 순서 위주로 바꿔놨고 1에 없었던 거 추가한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2는 아마 다음 주에 그냥 시험을 똑같이 또 보겠죠. 추가로 또 올려서. 그래서 다음 주에 아니죠.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날 시험을 볼 때 1은 못 보면 재시험 대상이 될 거고 2는 못 봐도 좀 괜찮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1, 2는 사실 같이 묶여 있어서 1을 잘 봤는데 2를 못 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 문제 3번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도 좀 필요해. 우리가 이 뒤의 내용들도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 다음 파트의 내용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추가 진도를 나갈게요. 신경계는 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놓고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이음새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신경계의 찐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기본 내용에 대한 찐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경계의 완전 마지막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척수나 연수로부터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용어 그 자체가 그대로 사용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막 외워야 되는 지식으로 체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원리를 이해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신경계 파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국 문제를 푸는데 아주 도움이 크게 될 거라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용어 자체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과정 외의 용어를 좀 끌어다 쓰긴 할 건데 자, 일단은 근육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면 수익근과 불수익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냥 중간에 이 내용이 껴있다 보니까 그냥 외워오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근육은 수익근과 불수익근이 있고요. 근데 운동도 수위 운동하고 불수위 운동이 있거든. 여기서 재밌는 점이 여기 그 수익은하고 불수익은이 항상 수익은은 수위 운동하고 불수익은은 불수위 운동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은은 항상 수위 운동해요. 그리고 불수익은은 항상 불수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위, 불수위라는 용어 자체가 교육과정 내 용어는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거를 내가 풀어서 설명하겠다고 의지대로 되는 근육은 의지대로 되는 운동만 합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근육들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 운동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잖아. 그치? 더 직관적이니까. 근데 뭐가 껴있냐면 수익은에 불수익 운동이 껴있죠.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신경을 통해서 반응 경로 예측, 반응 경로 따지기를 하게 돼요. 반응 경로 따지기가 아까 그려봤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가려놓고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유형만큼이나
가장 또 대표적인 유형이 반응 경로 찾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내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올려서 그래서 내 손이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손을 떼는 행위 뭐 이런 거. 그럼 그 반응 경로는 손, 그 다음에 뭐야 체성 운동신경이 되고요. 아 미안합니다. 감각신경이 먼저 해야 되네요. 손, 감각신경, 척수, 그리고 운동신경, 손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 경로 자체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또 대표적인 게 갑자기 빛이 방에 불을 켜니 동공이 커졌다 이런 거. 그러면 눈, 감각신경, 뇌, 그 다음에 척수, 그리고 교감신경, 눈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지는 게 일단 불수위 운동하고 불수위 운동을 나눠서 수위 운동에 대한 명령이 운동신경에 의한 거고 불수위 운동에 대한 명령이 자율신경에 대한 거고가 아니고요. 신경의 결정은 근육 자체가 수위근이냐 불수위근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 우리가 이미 아까 해봤어. 뭐냐면 골격근이라고 하는 수위근 자체가 항상 운동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골격근이 아닌 기관들은 결국 모두 다 자율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육에 따라서 어떤 근육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연결된 원심성 신경 자체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체성운동에 연결된 것과 자율신경에 연결된 것으로 애초에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개념이 생겨버리냐면 수위근의 수위운동은 체성운동신경에 의해 전달된 게 맞고요. 불수위근의 불수위운동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전달된 게 맞고 이 둘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수위근의 불수위운동은 운동은 불수위 운동이지만 체성운동신경에 의해서 내려진 명령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위근의 불수위운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중추, 어떤 중추가 이건 관여하게 되냐면 소뇌와 연수와 척수가 관여한다고 보통 얘기는 해요. 사실 근데 연수가 관여하는 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수가 관여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원래 사실 중간뇌가 관여하는 것도 꽤 크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상에는 요 세 가지만 알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적인 사실에는 중간뇌가 관여하는 또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이 꽤 많은데 여기까지만.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했을 때 손해는 뭐 이건 여러분들 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가로 뚫어놨던 것 같은데 요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에 해당되는 거 체성운동신경이 얘네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 손해는 균형중추. 손해의 균형중추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수위근들을 불수위하게 이용해 먹는 거죠. 뇌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척수는 척수반사.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척수반사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무릎반사, 회피반사. 회피반사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잖아. 뜨거운 것에 손을 올렸는데 우리가 그걸 뜨겁다고 인식하기도 전에 손부터 떼거든. 그게 회피반사예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뜨겁다라는 손에 그 손에 뜨거운 주전자를 대잖아. 그럼 뜨겁다라는 정보가 얻어지면요. 그 정보는 이 손에 연결된 감각신경이 뭐야? 척수신경이지. 그래서 척수 후근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가야 돼. 근데 얘가 그럼 척수를 거쳐서 다시 대뇌로 올라가서 대뇌가 이게 뜨겁네? 그러면 떼야 되겠다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또 척수를 거쳐서 나가서 손한테 손을 떼라고 명령을 해야 되거든. 굉장히 긴 루트거든. 우리가 신호가 빠르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잠깐 사이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죽을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온 감각을 둘로 나눠서 대뇌로도 올려보내요. 그리고 동시에 척수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척수에서 먼저 손부터 떼 이렇게 명령을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회피반사야.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뇌로도 자극이 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뜨거운 거에 손을 뗐어. 그러고 나서 그게 뜨겁다는 사실을 몰라 알아? 알잖아. 그치? 뗀 건 뜨겁다라는 걸 인식하기도 전에 떼지만 그래도
거의 그 바로 직후에 뜨겁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안단 얘기는 뭐야? 되뇌로 신호가 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 진행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요. 연수도 주로 이제 회피 반사예요. 보통 목 혹은 목 위를 이용한 회피에는 척수가 관여하긴 힘들잖아요. 연수가 관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요즘은 거의 반쯤 구라처럼 취급돼가지고 다루기가 되게 애매한 영역이라 교과서에는 아직 여전히 조금씩 실려는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그냥 얘기하기 자체를 좀 꺼려 하십니다. 다른 거는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조금 거짓말일 수는 있어도 근간적으로 진짜 완전히 구라는 아닌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팩트가 아닌 느낌에 가까워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연수반사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연수반사 대표적으로 막 그런 거예요. 뭐 공 같은 거 날아와서 눈 감는 거 뭐 이런 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공이 날아왔어. 눈을 감아. 눈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수보다 대뇌가 가깝거든요. 굳이 연수가 회피 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렇잖아. 요 관련한 썰을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자, 우리 이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 무조건 반사에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하품이 들어가요. 눈물 분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눈물 분비는 눈물샘이잖아. 눈물샘은 체성운동 신경이 연결된 수의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얘는 그래서 빼. 그러면 하품은 뭐야? 하품은 수의근이 맞지. 근데 하품을 하도록 만드는 건 연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품을 왜 하냐면 뇌가 산소가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졸려서라고 하는데 보통 졸린 거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뇌에 산소 공급이 모자라다? 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하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 산소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 하품이 전염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그 사람이 하품을 하는 거 보고 우리 뇌가 지금 이 공간이 산소가 모자란가 보다라고 인식을 해서 하품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 뭐야? 대뇌가 되게 크게 관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연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는 걸 봤다라는 것 자체도 그 시각 정보는 대뇌가 혼자 다 처리하거든? 그럼 처리한 정보를 연수가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도 연수가 직접 판단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 대뇌가 되게 많이 관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얘는 중추는 연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하품은 산소 결핍과 관련된 거고 산소는 호흡기의 일이거든. 그리고 호흡 중추는 연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수가 반사라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하품과 다른 무조건 반사를 같이 묶어놔서 그냥 목 위에 무조건 반사는 연수가 해 이렇게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이제 뇌피셜. 저는 그냥 그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왜? 아직 전에는 사실 우리가 신경계를 가르치고는 있어도 신경계 이만큼의 이해도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추신경계 깊숙한 그런 이해는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전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물론 여전히 모르는 게 되게 많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든. 걔네 각각 부분별로 뭐 하는지 이제 거의 다 알아. 거의 얼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이게 좀 사실상 구라에 가깝다가 된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차피 하품, 연수가 중추하는 거 맞는데 그럼 하품이 결국은 약간 수의근의 불수의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하품을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수의근의 불수의 운동이니까 그러면 목 위에서 하는 수의근의 불수의 운동은 전부 연수로 퉁쳐버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냥 뇌피셜.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요 정리.
정신 좀 차려봐야지. 자, 됐죠?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이 뭐냐면 항상성입니다. 항상수. 그러니까 단원명도 항상성이고요. 그래서 주제는 항상성에 맞춰져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저는 조금 핀트를 살짝 옮겨서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내분비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분비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항상성으로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자, 내분비계가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요 고등교과에서 주로 다루는 메인 기관계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올라왔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얕게 다루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와 그다음에 면역계,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걸 다루는 게 3단원이고. 근데 요 중에서도 3단원 아니고 이제 2단원이구나. 2단원이고. 근데 요 중에서도 신경계랑 면역계보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가장 생소할 게 내분비계일 거예요. 내분비계는 사실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좀 배우긴 배웠을걸? 내분비계는 결국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 분비 기관을 통틀어서 그냥 내분비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내분비계의 특징은 내분비계는 내분비계에만 속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다른 것과 동시에 속해 있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내분비계 자체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내분비계를 설명할 땐 항상 신경계랑 엮어서 설명을 해요. 왜 이 둘을 엮냐면 이 둘 다 명령체계예요. 실제로 우리 몸의 명령체계는 뇌, 즉 신경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분비계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결국은 내분비계에서의 그 호르몬의 분비도 뇌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분비계는 신경계의 하위 기관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작용 방식을 일단 둘로 나눠 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의 어느 기관에다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신경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때와 내분비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때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보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된 건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은 명령을 내리는 어떤 주체가 되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다른 게 되는 게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신경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신경 전달 물질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진짜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진짜 구성 성분만 약간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자,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에피네프린. 이게 호르몬이거든.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나뉘는 건데 이 둘은 화학적인 조성이 아주 약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도 완전히 똑같아. 우리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약물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약물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일으키는 효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 개의 약물을 썼을 때. 그래서 기능이 완전히 똑같거든. 다만 하나는 호르몬의 형태로 하나는 신경전달 물질의 형태로 그냥 누가 쓰느냐만 좀 달라지는 느낌인 거지. 물론 이제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걸 비교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제 호르몬들 중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즉 신경계가 못하는 일을 해주는 애들도 상당히 많지. 자, 근데 이 내분비계의 아주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전달 수단, 전달 방식인데, 우리는 신경계는 뉴런의 전기적 신호잖아.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뉴런에서는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했어야 맞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달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신호가, 아니 그 명령이 이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뉴런의 전기적 신호가 전도되고, 물론 전달에는 잠깐 화학 물질의 이동이 끼어 있긴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뉴런을 통한 전기적 신호의 이동이잖아요. 근데 내분비계는 전달 수단이 혈관입니다.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을 타고 이동해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신경계는 택시 같은 느낌에 가까운 거고, 호르몬은 버스 같은 느낌에 가까운 거지. 이 두 가지를 다 명령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간뇌인데요. 이 간뇌라는 기관이 체온 조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체온 조절과 관련된 기관에 명령을 내린다고 쳐봅시다. 이때 간뇌가 뉴런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간뇌에서 체온 조절 기관으로 한 번에 바로 이 전기적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 근데 이 내분비계를 이용하게 되면 간뇌가 호르몬을 분비해. 그럼 얘가 분비한 호르몬이 원래 혈액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얘한테 도착할 때까지 그냥 실려서, 그냥 혈액에 실려서 그냥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돌다가 결국 여기에 도착해야만 가서 작용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버스 타는 거랑 똑같이 정해진 노선이 있어서 그 노선을 그냥 무조건 다 쫓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르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호르몬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혈액으로 분비돼요. 혈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혈관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표적기관에 도착하면 그 표적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되는 거고, 신경계는 뉴런이 직접적으로 전기적 신호로 그 표적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뉴런에서는 표적기관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됐죠? 다음, 또 이 둘을 비교할 때 또 많이 나오는 게 분비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이 둘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신경계는 애초에 분비관이 없고 내분비계도 분비관이 없거든. 근데 이 내분비계가 분비관이 없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분비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 개, 외분비계, 외분비샘과 같이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외분비샘은 외분비샘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이거 그대로 쓰고,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건 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외분비샘이, 사실 가장 대표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분비샘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땀샘하고 소화샘들. 우리가 소장샘, 뭐 아니면 이자샘, 뭐 아니면 위샘, 이런 것들이거든. 이거는 위샘에서는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혹시 뭔지 기억하는 사람? 네, 펩신. 그리고 소장샘,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안 외울걸 요즘 거의? 그치? 아니죠, 티록신은 호르몬입니다. 아밀레이스는 이자액이긴 한데, 맞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화효소들이 들어있는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데가 소화샘이고, 그리고 그 소화액에 들어있는 게 소화효소들이잖아.
우리가 주로 이렇게 효소들을 내보낼 때는 외분비샘인데, 근데 이거 잘못 묶었네. 이건 같이 비교하겠다는 소리지 얘는 명령체계는 아닙니다. 외분비샘은 명령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은 명령체계라서 이 둘을 이렇게 먼저 묶어서 비교를 해본 거고, 외분비샘과 내분비계의 비교는 왜 다시 이걸 왜 하냐면, 얘는 분비관이 있어요. 분비관이 있어. 그러니까 전달 자체가 분비관을 통해 직접 분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 내분비계랑 외분비계 자체 명칭이 내랑 외, 안과 바뀌잖아. 실제로 어떤 거냐면 내분비계는 안으로 분비한다는 얘기 그대로고요. 외분비계는 밖으로 분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대로. 그래서 내분비샘은 어떻냐면 어차피 몸 안에서 분비하기 때문에 분비해서 내보내봤자 거기도 우리 몸 안에 있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 분비관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주변으로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돼. 왜? 우린 기관은 항상, 기관 주변은 뭐가 둘러싸고 있게? 혈관이 항상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분비하기만 하면 혈액들,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알아서 그걸 운송해 주는 거야. 근데 외분비계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얘기한 위샘 생각해보면, 위샘은 위액을 분비하거든? 그게 어디로 분비되냐면 위 내부로 분비돼요. 근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위 내부는 몸 바뀐 거 알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 내부는 몸 바뀌어요. 이걸 좀 확장시켜보면, 그러니까 위 내부뿐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소화관 내부는 몸 바뀌어요. 이건 이제 원래 지극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체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몰라도 돼. 그냥 이건 부가 설명이야. 체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체강이라고 하는 게 진체강, 의체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체강이 몸 안에 있는 공간을 뜻하는 말이거든. 근데 이 중에서 소화관 내부는 체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은 가짜 체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밖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단하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쉽게 접근하면 뭐냐면요, 칼로 째야, 우리가 메스 같은 걸로 째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 그러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로 나누면 돼. 소화관 내부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뭐도 해? 내시경도 하는 거잖아. 밖에서 관만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칼로 안 째도 돼. 근데 우리 내시경으로 막 심장 안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 못 들어가거든. 거기는 무조건 메스 같은 걸로 째야, 몸의 어딘가는 째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소화관 내부는 아니야. 관만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런 아동용 애니메이션, 요즘엔 그런 건 없겠지만 옛날에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묘사인데, 그리고 아마 요즘에도 그래도 한두 번씩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진짜로 막 약간 실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우리 입에 집어넣으면 진짜 똥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소화관 내부는 정확하게 몸 밖에서 몸 밖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부도 결국 몸 밖인 거야.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진짜 그게 완전 정확히 생물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들어본 말이지. 배출과 배설을 구분하잖아, 우리가. 그 이유가 되는 거야. 왜냐면 배설은 내 몸 안으로,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몸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는 물질이 몸 밖으로 다시 나가는 거고요. 배출은 실제로 내 몸 안으로, 생물학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온 적은 없는 거예요. 소화관 내부만 쭉 지나서 결국 흡수되지 못하고 나가는 게 배출이잖아.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 이 분비계 자체가 언어적으로 당연히 이 외가 소화관 내부, 이것도 몸 밖으로 본다라는 걸 이해하면 왜 분비관이 있어야 되는지, 왜 분비관이 없어도 되는지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외분비샘은 결국 소화샘은 땀샘처럼 되어 있는 거야. 땀샘도 결국 몸 밖으로 땀을 내보내려고 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소화샘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생물학적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결국 소화액들을.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분비관 유무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질문 거의 매년 시험 문제에 하나씩 꼭 들어있는 질문이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질문입니다. 사소하지만 놓치기 쉽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자주 틀려요. 놓치기 쉬운 개념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여기 비교해서 딱 하나 남은 게 이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신경계하고 내분비계 그래서 특징적인 비교만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계하고 외분비계는 둘 다 명령체계다 보니까 생기는 그 명령 자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경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빨라요.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택시야. 직접 연결돼요. 거기다 신호 전달 방식도 전기적 신호라서 엄청 빨라. 우리가 푼 것만 해도 막 1cm/ms 이거 엄청 빠른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계산도 해봤었잖아. 그렇죠. 이거 1초에 얼마 가는 거라고? 1000cm 가는 거라고. 10m씩 가는 거 아니죠? 10m씩 맞네요. 1초에 10m씩 가는 거라고. 우리가 뛰는 것보다 빨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뉴런의 신호 속도가. 우리가 뛰는 것보다 한참 빨라요.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빨라요. 우리 뉴런 속도는 우리가 이게 문제 풀려고 그냥 적당히 낮춰놓은 거지 이거보다 더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빨라. 근데 그에 비해서 내분비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잖아. 버스라고 했잖아. 결국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표적기관까지 돌고 돌아서 가야 돼서 굉장히 느려요. 어마어마하게 느리거든. 이것만 보면 그럼 우린 신경계로만 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냐? 내분비계는 왜 필요하느냐를 보면 신경계는 지속이 짧습니다. 굉장히 짧게 지속돼요. 왜냐면 결국 뉴런이 활동 전이를 만들어야 그래야 얘 끝에서 물질이 분비돼서 다음 기관에 영향을 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뉴런에서는 얘기 안 했었긴 한데 왜 안 했을까요? 지금 하면 되죠. 이 뉴런은 외부 이 축삭돌기 내부와 축삭돌기 외부의 나트륨 농도 차이가 일정 이하로 줄어들잖아? 그럼 뉴런 작동을 멈춥니다. 우리 그 얘기는 했었지. 나트륨은 항상 받기 많게. 칼륨은 항상 아니 많게. 이 얘기는 했었잖아요. 이걸 유지할 때도 나트륨하고 칼륨의 그 안팎의 농도 차이에 미니멈이 있어요. 그 미니멈 최소치까지 가잖아? 그러면 뉴런이 작동을 멈춰요. 거기선 더 자극을 가해도 이 뉴런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마비되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왜 그거잖아. 계속 같은데 계속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 감각 잘 안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에 뉴런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 전이를 만들다 보니까 활동 전이를 계속 만들다 보면 나트륨 농도 차이랑 칼륨 농도 차이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나트륨이 그 탈분극 한 번 할 때마다 나트륨이 안으로 확 들어왔다가 재분극 할 때마다 칼륨이 또 밖으로 확 나갔다가 이러잖아. 그러면 활동 전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트륨 농도 차이가 계속 줄어들어요. 안팎에. 그리고 칼륨도 안팎의 농도 차이가 계속 줄어들거든. 근데 얘가 완전히 같아져 버리면 거의 뉴런 입장에선 파멸이야. 그래서 완전히 같아지기 전에 일정 수준의 농도 차이가 되면 멈춰버립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어떻게 되냐면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뉴런의 민감도가 낮아져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농도 차이가 좀 줄어들잖아? 그러면 난 이제 이 정도 자극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센 자극이 아니면은 이제 아예 받아들이질 않고요. 탈분극이 일어나질 않고 우리가 그걸 이제 역치라고 하는데 역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 기준치를 역치라고 하는데 역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완전히 농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줄어들면 역치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역치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절대로 아예 탈분극을 안 합니다. 활동전을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뉴런을 계속 지속해서 이 뒤에 명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속이 짧아. 근데 내분비계는 어때? 재료만 있으면 호르몬 찍어내서 혈관으로 분비해서 계속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냥. 얘는 뉴런처럼 그런 어떤 이온의 농도 구배를 이용한 배분을 이용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물질 만들고 내보내 가서 작용해 끝이거든요. 그럼 얘는 만드는 양, 이 곳 가서 작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음식을 너무 안 먹었고 몸에 영양분이 너무 모자라서 호르몬을 못 만들지만 않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원하는 만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아주 길어. 실제로 그리고 얘는 원치 않아도 지속이 길어요. 왜겠어? 사실 이렇게 작동하진 않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간뇌예요. 그러니까 간뇌는 결국 지금 이 호르몬의 분비 자체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직접 분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호르몬을 분비했어. 그리고 여기가 표적기관이야. 근데 이 호르몬이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원하는 효과를 얻어 안 얻어? 못 얻지. 그럼 못 얻으니까 간뇌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럼 그동안 계속 만들어. 또 만들어. 계속 만들어. 얘가 가서 작용할 때까지는 만들어. 최소한. 그렇겠지. 그럼 원치 않아도 일정 이상의 지속은 항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리니까. 그 느리게 가는 동안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즉 신경계랑 내분비계는 이 우리 몸의 명령 체계에서 이 급할 때는 신경계, 안 급할 때는 내분비계 이렇게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일단 먼저 신경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신경계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할 때까지만 일단 신경계가 버티는 거고요. 그 사이 동안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제 그 뒤에 호르몬이 이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짧게만 하고 끝나면 신경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 이상 지속돼야 되면 신경계가 작동하는 동안 호르몬이 분비되고 호르몬이 가서 작동을 하면 신경계는 보통 이제 작동을 좀 줄이거나 이제 굳이 물질 분비를 안 하거나 이렇게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교육과정상으로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는 게 지금 더 유리한데 실제로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좀 꽤 재밌는 사실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 중에서 거의 한 98% 가까이 되는 호르몬들, 아주 극히 일부의 호르몬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르몬은 애초에 마른 명령체계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냥 그 혈중 농도의 항상성 수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양의 호르몬이 계속 있게 만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 우리가 이 인슐린 글루카곤은 배운 적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인식하는 거는 인슐린이 가서 인슐린이 작용해서 혈당량을 낮추고 글루카곤이 나와서 이런 거니까 약간 우리가 뭘 내보내듯이 처음엔 없다가 필요할 때 찍어내갖고 나와서 이런 식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혈중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때 내가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 일이 생겼어. 평소에는 이게 계속 일정하게 나오면서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혈당량이 조금씩 올라가잖아? 그러면 인슐린 농도가 아주 조금씩 올라갑니다. 글루카곤 농도가 아주 조금씩 내려가고. 이 혈당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분비하고 있고. 이게 실제 작동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속 시간은 그냥 오래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의 호르몬들은 거의 항상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단 그냥 이게 편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실제 사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건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요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뒤에 항상성을 할 때 또 은근히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내분비계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건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호르몬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네 적당히 잘 알지 않아? 일단 내분비계가 뭐가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간뇌. 자, 이 간뇌는 신경계, 중추신경계인 동시에 내분비계입니다. 간뇌가 분비하는 호르몬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간뇌 시상하부. 얘가 이제 주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쪽이니까 우리 간뇌 시상은 그냥 신경계 지나다니는 거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어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시신경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시상하부만 결국 기억하면 되는데 시상하부는 신경계를 통해서도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직접 내분비계이기도 합니다. 호르몬을 직접 분비하기도 해요. 근데 얘가 무슨 호르몬을 분비하는지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외우기보다는 밑에 거 다른 것들과 연결하면서 외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을 거고, 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어요. 자,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가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 뚜껑이 되내고, 이렇게 귀 쪽으로 있는 요 뒤쪽에 소뇌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연수고, 여기가 뇌교고, 그럼 여기가 중간뇌고, 여기가 간뇌거든요. 이때 이 간뇌의 아래쪽으로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부릅니다. 뇌 밑에 달려 있는 수체, 이렇게 불러서 뇌하수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뇌하수체는 순수 내분비계예요. 그래서 간뇌가 쓰는 호르몬 주머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기억해? 혹시? 요즘은 안 외우나? 장쌤식 그 암기법 항상 쌩쌩해야 갑부가 된다 뭐 요즘 안 하나요? 잘 버티고 있더니 갑자기 왜? 자,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일단 호르몬을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얘는 그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요렇게 호르몬, 요게 이제 약어고요.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면 되는 애들이거든. 생장 호르몬 뭐 하는 애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장 호르몬이에요.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지금 다 커서 저는 키가 거의 안 크던데요? 근데 여러분들 혈액 뒤져보면 생장 호르몬 수치 꽤 높아요. 우리는 생장 호르몬이 없어서 키가 안 크는 게 아니라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안 크는 겁니다. 생장 호르몬은 거의 계속 나와요. 물론 이제 일정 시기 지나면 생장 호르몬도 안 나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우리가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안 크는데도 생장 호르몬은 꽤 혈액 속에 있습니다. 생장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거는 뭐 하는 애겠어? 생식샘을 자극하는 애겠죠. 보통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생식샘을 자극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에겐, 테토 분비하게 하는 거죠. 정소를 자극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하던가, 혹은 이제 난소를 자극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게 하던가. 그게 이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뭐 하겠어? 부신 겉질이 뭔진 몰라도 걔를 자극하는 애겠죠. 갑상샘 자극은 뭐겠어? 갑상샘을 자극하는 게겠죠. 거의 그냥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호르몬에 기능적으로 외워야 될 게 없는 게 이름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 중에 이 세 개, 위에 세 개는 존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그 존재도 거의 안 물어보기는 해. 만약을 대비해서 그냥 알아두는 정도에 가깝고요. 위에 두 개. 근데 이 밑에 두 개는 우리 지금 내분비계를 위주로 정리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주제가 항상성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결국 관심 갖고 봐야 되는 호르몬은 항상성 조절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거든. 근데 이 둘은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라서 얘 둘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부신 껍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당장은 얘는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결국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얘도 갑상샘을 자극해서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이제는 지난 생명과학 원 시절에도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이렇게 나뉘었었거든. 왜냐면 교육과정상에서 거의 부신 겉질이 사라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학교만 여전히 가르치고 안 하는 학교 안 가르치는데, 이제는 진짜 다 안 가르치지 않을까 싶긴 해. 아직도 가르치면 이제 양심이 없는 게, 그냥 선생님이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걱정되는 게 꾸준히 부신 겉질을 가르치고 있었던 학교가 딱 광문하고 광북입니다. 근데 광북은 문제를 안 내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광무는 그냥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광무는 조금 걱정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제는 안 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아무튼 그래도 어차피 저는 설명하는 김에 안 중요해, 좀 안 외워도 돼, 이렇게는 계속 단서는 달아주되 설명은 할게요. 보신 것들. 근데 후엽. 자, 후엽은 일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적을게. 얘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 아주 중요합니다. 얘도 항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부가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사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안 써요. 쓸 일 자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칭도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는 명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냥 TSH 약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TSH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도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풀네임을 잘 안 씁니다. 한글명을 잘 안 써요. 얘도 약어를 훨씬 많이 쓰는데 ADH 이쪽을 훨씬 많이 씁니다. D 빼고 ADHD 아니고 ADH. 그래서 얘들은 이 약어 명칭 쪽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는. 요게 이제 더 익숙해 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 항이뇨 호르몬은 또 바소프레신이라는 별개의 명칭이 또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의료 현장에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연구소에서는 ADH라는 명칭만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건데, 거의 어디에서든 ADH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바소프레신은 쓰는 데만 쓰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ADH만 알면 되는데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은 해. 근데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이건. 이건 절대 안 낼 거니까. 딱히 알 필요 있는 명칭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돼. 근데 사실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다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고,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는 이름이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성에 아예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은 하더라도 그 언급 자체가 전엽이나 후엽이 이런 것도 분비해 정도의 언급인 거지 이걸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게 나와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둘 다 얘네들은 이제 성호르몬의 일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식샘에서 분비되는 그런 성호르몬이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이 직접 분비하는 성호르몬인 거지. 실제로 여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형 성호르몬은 주로 이제 임신과 관련된 겁니다. 난자의 분비, 우리가 배란이라고 하는 난자의 분비와 관련된다거나 혹은 맞아요, 둘 다 난자의 분비랑 관련된 거네요. 그런 거. 그리고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자궁 수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산과 관련된 호르몬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호르몬을 지금 다루는 게 주제가 뭐예요? 항상성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항상성에서 결이 완전히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다뤄요. 이게 제가 학생일 때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던 호르몬이고요. 요즘은 안 다루는데 아마 여태까지 아직도 이걸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그때부터 제가 학생일 때부터 선생님이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걸 텐데 의미 없잖아. 버리고.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후엽에 대해서 또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자세히 정리할 건데 후엽은 사실 내분비샘이 아닙니다. 전엽은 내분비샘이 맞는데 확실히. 왜냐면 전엽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분비해요. 생장호르몬도 생샘 자극 호르몬도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전엽이 직접 만들어서 전엽이 직접 분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내 시상하부가 전엽한테 명령을 내리는 루트도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전엽한테 명령을 내리고 전엽이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만든 호르몬 혹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까지 이게 다 따로 이루어지는데 후엽은
간내 시상 하부가 늘어진 구조 정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뇌하수체 후엽도 전엽처럼 분리된 기관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 그리고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간내 시상 하부의 일부예요, 뇌하수체 후엽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 거야?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간내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고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진 간내 시상하부가 있는데 그 앞으로 붙어 있는 게 전엽인 거지. 그냥 뇌하수체인 거지. 원래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 뒤에 늘어진 것도 그게 간내 시상하부의 일부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향인효 호르몬을 합성하는 곳을 후엽이라고 보기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별개의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가 후엽한테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는 루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의 기관이거든. 이 얘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또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시간상 나머지 기관계는 어차피 호르몬 하나하나의 기관 이제 이 뒤로 나오는 애들은 다 그거거든. 다 항상성 영향을 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호르몬의 이름만 익힌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쭉 정리만 해놓고요. 기능이나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다음 수업에서 자세히 정리를 합시다. 그럼 오늘 정리하는 거는 이제 갑상샘으로 가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건 딱 하나, 티록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티록신. 티록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즉 TSH가 분비되면 혈관을 타고 갑상샘한테 이동해서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분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제 알면 될 거예요. 여전히 이걸 가르치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거 광복만 가르치던 건데 뭐가 있냐면 갑상샘 말고 부갑상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 주황색으로 된 거는 사이드 스토리예요. 몰라도 될 거야, 대부분. 그리고 이 갑상샘에도 호르몬이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갑상샘에서 티록신 말고 내보내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갑상샘은 갑상샘 옆에 달려있는 아주 조그만 또 내분비 기관인데 여기서는 파라토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둘이 우리 몸의 칼슘 이온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파라토르몬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골다공증 생겨요. 왜냐면 이 칼슘 이온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냐면 우리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칼시토닌이 나와서 그 칼슘을 뼈에 갖다 저장해요. 반대로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모자라지잖아? 그러면 파라토르몬이 가서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옵니다. 우리가 칼슘을 안 먹으면 뼈에 구멍이 뚫리는 이유가 칼슘을 안 먹은 거잖아. 몸에 있는 칼슘이 사라질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안 먹으면 우린 뼈에서 꺼내서라도 써요. 그래서 뼈에 구멍이 뚫리게 돼요. 실제로 왜냐면 이 칼슘 이온의 농도는 뉴런의 작동에 아주 중요하게 관여하거든요. 우리의 뉴런 작동은 칼륨하고 나트륨만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칼슘의 역할도 되게 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칼슘 농도도 항상성 대상인데요. 근데 일단 요거는 안 배울 거예요, 이제. 제발 아직도 이런 쉰소리 가르치는 학교는 없길 바래요. 그래서 그냥 패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재밌잖아. 그래도 꽤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얘기해 드린 거고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정리해 보면요. 내려가서 이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자는 소화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소화기관인 동시에 그 내분비계인 거예요. 실제로 이자가 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왼쪽은 십이지장과 직접 연결돼서 여기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십이지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자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쪽에서 분비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글루카곤. 그리고 이제 또 부신. 이 부신이라고 하는 애가 상당히 재밌는데 부신이 갑자기 신장 영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키드니. 서브 키드니 약간 이런 느낌의 이름이거든요. 진짜 부신장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부신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신장에 원래 여러분 콩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콩팥처럼 생겨서 콩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 미니어처 버전이 그 신장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 그게 부신입니다. 그래서 그 부신이라고 하는 애는 이 내분비계 전용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신 겉질, 속질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 이렇게 나뉘는 거지. 이 중에 부신 겉질이 아까 얘기한 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와서 얘를 자극하면 부신 겉질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이 중에 속질이 분비하는 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속질이 분비하는 거는 이제 얘가 드디어 에피네프린입니다. 뭐예요? AKA 아드레날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겉질은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안 할 거거든. 근데 만약에 가르친다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 정도만 가르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선생님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적는 겁니다. 들어만 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실제로 겉질에서 분비하는 걸 전부 다 가르친다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까지 같이. 그래서 아예 묶어서 코르티코이드 계 이 정도로 그냥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코르티코이드 계 호르몬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호르몬으로 추가하면 그 좀 골치가 아파지긴 하는데요. 흥미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기엔 아주 재밌는 애들이긴 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제외하면 이제 더 있긴 한데 그 애들은 성호르몬이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난소 뭐라고?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뭐예요? 에스트로겐. 그렇죠, 에스트로겐. 그리고 정소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테토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기능을 세부적으로 하는 건 다음 주에 이제 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내분비계의 기본하고 각각 내분비샘으로부터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가 명칭 위주로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